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제는 10,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외식 물가가 다른 항목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외식 물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주 먹고 또 즐겨 먹는 품목의 값이 좀 오를수록 서민들의 스트레스는 좀 높아질 텐데 예. 대표적인 외식 품목들이 4월에도 많이 올랐네요. 예.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제가요, 우리가 음식 종류를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볼 테니까 네네네. 이게 공통점이 뭔지 한번 뽑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면, 음, 비빔밥, 음,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8개 말씀드렸어요. 네. 이것에 직장인들 뭐 점심으로 잘 먹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먹는 거. 한국 소비자원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국영기관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식으로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먹나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예. 1등부터 8등까지 나오는 상위 8개 종목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김밥이라든지 뭐 칼국수, 삼계탕, 자장면, 이 김치찌개, 백반, 비빔밥, 냉면 이런 게 8개 품목인데요. 예. 이 8개 품목의 가격을 수시로 조사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8개 종목이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물가가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3.7%로 상승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한때 거의 7%까지 가까이 올라가던 그야말로 급격하게 있었던 소비자 물가 CPI라는 것이 3.7%까지 떨어졌는데 예. 정작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있는 이런 물가들은 2022년에 10% 이상 올랐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지금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한 끼 식사, 직장에 나가건 또는 친구를 만나건 해서 한 번씩 밖에 나갔다가 이 물가 때문에 아주 자지러지는 거죠. 야, 이러다가 과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물가가 주위에서 외식 물가가 높으면 이 외식 물가는 전가성,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바깥에서 냉면 한 그릇 먹는데 이렇게 비싼데 돌아와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물가 좀 올려야지. 또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하고 노사 지금 단체 협상을 하다가 아니 지금 생계비가 올라가는데 우리 임금은 안 올려줍니까? 이러면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으로 해서 전부 다 오를 수 있는 그중에서 그걸 갖다가 연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네네. 물가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 바로 외식 물가. 밖에 나가서 돈으로 사서 먹는 이 물가가 지금 상당히 이 우리나라 물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저희가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했을 때 3%대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둔화세를 보였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겠나 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이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물가는 분명히 내렸는데 어.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 외식 물가는 오히려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2배로 이 물가 상승 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안 떨어졌네. 그리고 정부 통계도 잘 못 믿게 되고 이렇게 결국 많이 올랐구나, 많이 부담이 되는구나. 이런데 왜 이렇게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냐 하면요. 여기는 몇 가지 요인이 동시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겁니까? 이를테면 뭐 전기값이라든지 가스값이 오르는 것은 대부분 이 자영업자들이 이런 외식 음식을 만드는데 바로 원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에 있어요. 인구는 줄고 또 그 여러 가지로 이 임금 소득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식당에 들어와 있던 많은 종업원들을 한 포션을 차지하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좀 많이 줄었어요. 예. 이런 문제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설탕,
같은 이런 일부 종목, 뭐 전체가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일부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외식 물가 폭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야, 그러면 최근에 이제 2분기 그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렸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또 오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우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 중에요. 다른 지표, 이를테면 성장률이나 수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해야 수출 실적이 늘고 또 경제에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해야 GDP가 느는데 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포모 정후이라고 그러죠.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쟁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물가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심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현재 한전적자나 한국가스공사 적자에 비교한다면 인상폭이 매우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적게 올린 셈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줄 심리적 충격, 이것은 적지 않다. 그래서 아직 우리 물가는 완전히 잡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지금 교통요금, 서울시가 지금 교통요금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 전기요금, 가스요금보다도 당장 매일매일 지급하는 교통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은 물가 상승 심리, 오름세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소비 심리 더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우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도 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근데- 졸라매거나. 예, 그런데 그렇게 돈을 더 졸라매거나. 버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졸라매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졸라매면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되면 소비 감축에 의한 GDP 둔화도 생기거든요. 흔히 GDP라는 경제 성장 수치라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입 이 세 개의 축으로 끌고 가는데 예. 그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면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놨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기업의 수지가 악화될 거고 기업이 수지가 악화되면 결국 기업은 인건비를 많이 못 올리게 될 거고 인건비를 많이 못 올리면 결국은 근로자들 소득이 줄어들면 맞아요. 악순환이네요. 예, 계속. 또 물건을 많이 못 사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추경호 부총리도 어제 우리 경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가다. 물가 잡는데 정부도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밝히고 있죠. 체감 물가를 느낄 수 있는 이외의 물가들도 좀 많이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얘기 좀 해보죠. 저희가 이제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다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린 이제 30년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다시 잃어버린 거 찾는 겁니까? 토픽스가 막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은 이제 해소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성급한 기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성급한 기대. 예. 이게 방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단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뉴욕 미국과 일본이 프라자 협상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휘청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1990년이에요. 예. 90년에 일본 도쿄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주가 지수 토픽스라는 게 우리나라 코픽스처럼 일본의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요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990년 수준보다도 더 낮았더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드디어 이틀 전에 90년 수준을 깨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33년 만에 지금이 2023년인데 1990년의 지수를 회복하면서 그 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33년이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지금 CG가 나옵니다만 최근 5년간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33년으로 놓고 보면 1990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맞아요. 지나면 올라갈 20. 거로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니까 잃어버린 20년.
그러다가 잃어버린 30년까지 교과서에 이제 올라왔는데 맞아요. 잃어버린 33년에 그 상한 벽을 뚫었다 해서 지금 일본 열도는 아주 환호 분위기고 상당히 지금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도 뭐 설명을 내놨던데 일본 증시 화랑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일본 정권 시장의 그 화랑이 되는 것은 일본 엔화 가치를 일본 정부가 계속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른바 일본 환율도 올리고 일본에서는 돈을 마구마구 풀었습니다. 예. 일본에 잃어버린 33년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수요가 부족해서 누구도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디플레 성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고도 물가 시대였으면 전 세계가 금리를 막 올렸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오히려 돈줄을 더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기업들은 엔화가 약해지면요, 외국에 수출을 했을 때 수출한 돈은 일본도 달러로 수출하거든요. 근데 달러를 일본으로 가져오면 일본 엔화로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수지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부채 협상 때문에 미국 경제가 조금 흔들흔들하고 또 미국 달러화가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금리 인하 정책을 이제 중단하고 예. 정상적인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외국인 자금들이 선투자로 일본에다가 마구 지금 지르고 있다.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엔화가 앞으로 만약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오른다면 일본에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거든요. 네. 일본 기업들 수지가 좋아지고 또 세계적인 불안 속에서 일본이 안전자산 대체제로서 인기, 그다음에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전 세계 자금이 최근 한 2, 3주 동안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 우리나라 자금 서학 개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으로 나가는 개미. 그 서학 개미 중에 대부분 미국이었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일학 개미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일본에 집중 투자하는 개미들. 일학 개미 투자가 미국 다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약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할 때부터 이제 뭐 AI가 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아주 뛰어난 그런 검색 엔진이 생기기도 했고 그런데 세계 주요국들이 이 AI가 위험하다, AI 역습이다, 부작용일 수 있다. 위험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한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인류가 만들어낸 제품 가운데요. 가장 혁신적이어서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게 AI고 예. 또 동시에 너무 혁신적이다 보니까 인류를 공도, 동망, 같이 망하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동전의 양면처럼 네.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알파고 같은 AI는 그래도 약과예요. 그것은 그냥 바둑만 두는 거니까요. 바둑 잘 둔들 뭐 이세돌 우리 국수한테는 영향을 주겠지만 일반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AI는 이른바 생성형 AI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자기가 생각을 해서 답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엉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GPT가 사람처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엉터리 데이터를 넣으면 엉터리 자료가 나오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자,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저 양반 사각 시간이 몇 시냐? 몇 시에 어디로 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되느냐. 이 AI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 메일링, 지메일 같은 거 주고받으면 그게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인류를 위협한다. 이래서 전 세계가 AI를 규제하자. 특히 미국 같은 데는요. AI 챗 GPT를 만든 사람이 미국 상원에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좀 국제 표준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각국 대책이 어떻게 좀 마련되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